국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윤준배입니다. 총리님, 예, 어제 그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추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상당하다. 국민들이 그 정도 기회 줬으면 되지 않았냐고 이게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예, 우리 당 허종식 의원께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9%, 약 60%가 재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재응시 기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혜 주는 거, 또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의사들이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료 거부 행위를 하는 거, 또 이와 동조해서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취소에서 실력 행사하는 거, 이게 심정적으로 심히 못마땅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걸로 저도 이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총리님께서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아직 그들은 학생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 인력이나 공공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또한 우리가 고려돼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원칙을 지키면서 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이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국가시험 재응시에 대해서 당정청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제 우리 복지부에서는 실무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정청 합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본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것이 이미 논의된 것처럼 최대집 회장이 이제 SNS에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에 대해서는 상호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이 고수되려면 이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의원 전담 전문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 현장에서는 전문의에게 인턴 역할을 시킨다고 누가 지원하겠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번 전담 전문의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어느 수준의 적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번 전담 전문의가 인턴 기능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번 전담 전문의는 이런 그대로는 전문의입니다. 이미 이제 수련 과정을 다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이번 전담 전문의를 배치를 해서 실제 수술실이라든지 이런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시범 사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여러 병원들에서 다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고, 또 과거에 인턴이나 인쪽에서 받던 서비스에 비해서는 한결 안정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다 양쪽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 전담 전문의의 수를 좀 늘림으로써 현재 인턴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주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번 전담 전문의가 대신 한다면 우리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으로 국민의 뜻,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뭐 의대생들이 공개적인 집단 사과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까? 어느 수위를 국민들이 이 정도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나요? 거기에 뭐 저희들이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알려오신 바와 같이 국민 전체가 적어도 반 이상이 이런 상태에서 재응시를 허용한다는 것은 뭔가 그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서 50% 이상이 그래도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돼야 비로소 재응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 어떤 바람이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을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만하다 하는 그런 정서가 형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부총리님, 네. 교육부 장관님, 네. 지금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의 절반이 내일 파업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돌봄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현재 협상은 진행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그 교원단체와 돌봄 전담사들 노조 쪽하고 이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내일 파업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타결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내일 파업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저희가 파업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직접 이 불편함과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인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로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온종일 돌봄법이 발의되면서 이제 지자체 민간 위탁 조항에 대해서 사실상 민영화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데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돌봄이 이제 학교 돌봄도 있고 마을 돌봄이나 아이 돌봄도 있고 지자체가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돌봄 체계 중에서 학교 돌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이제 돌봄 전담사들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이제 돌봄을 전담하지만 관련한 행정 업무는 또 교사들이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 있었던 문제고요. 이번에 이제 파업을 하면서 돌봄 전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전일제에 대한 요구인데 지금은 이제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굉장히 좀 다릅니다, 조건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파업을 계기로 해서 그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교원단체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행정 업무 경감도 이제 함께 그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해소해야 될 문제라서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자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종일 돌봄 법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양쪽의 이견이 계속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법이 발의된 것도 있어서 국회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논의는 해주시겠습니다만 다양한 그 돌봄 시스템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훨씬 더 높이고 아까 이제 저출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돌봄 체계가 확대되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출산율도 제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중장기적인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교육감 또 여러 교원 단체나 돌봄 전 노조 쪽 그리고 관련된 뭐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이런 관련 부처하고도 좀 더 중장기적인 논의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당장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내일 파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이제 관리자들이라든지 좀 다른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안내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인 이런 대책들을 그 협의체를 통해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그 초등 돌봄 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에 대해서도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는데 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섭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 교육부의 입장도 같습니까? 이제 시도교육청이 다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돌봄 전담사가 많은 데도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규모도 서로 교육청마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8시간 전일제를 지금 12,000명 정도의 돌봄 전담사들 전체를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가고, 그러니까 4시간 하는 분들은 이제 뭐 1시간씩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교사들이 맡고 있는 행정 업무를 좀 이관해 오는 방식으로 양쪽의 요구 사항들을 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들 코로나19 때문에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또 부담을 들여서 한편은 송구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2차 추가 파업 우려도 지금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지금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보다 좀 엄정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런 불편들을 감안하면 저희가 그 함께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 해결의 그 방법들을 찾아가고 합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제 돌봄 전담사들의 좀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좀 자제할 것을 계속 요청을 드리면서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총리님. 지난 8월 초에 우리가 홍수로 수해가 많이 발생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수해를 입은 주민들 상심도 컸고 피해도 많이 입었고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예. 또 우리 총리님도 현장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위로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그 수해와 관련해서 조치한 내용들은 크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까? 예,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전국적으로 약 3조 이상의 그 복구비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간에 농작물이라든지 농축산물, 축산이라든지 또 뭐 침수돼서 가옥이 파괴됐다든지 또 이제 사망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 지원하는 그 기준을 2배로 높였습니다. 25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건 너무 국가로서 좀 부끄러운 상황이어서 파격적으로 200%로 그걸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피해 국민들에게 그래도 좀 위안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자체가 서로 합심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도 하고 복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고 또 국비 지원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공공시설 복구 위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민간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고요.
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에 점검을 나가 보니까 그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뭐 이게 원인은 관공서에 있었던 것 같고 피해는 확실히 발생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이나 배상이나 보상이 없어서 이걸 빨리 해주는 것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위로를 드리고 피해 입은 부분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댐 방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예, 그 몇 개 지역에서 이제 사실은 집중호우가 내려서 댐의 방류량이 평소보다 많아서 하류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 수준을 한 거냐, 그리고 미리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 주민들은 이것은 명백한 이제 실수다. 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제 그 홍수 통제소든 또 댐 관리자들이든 이런 분들의 실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주민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통한 이 확인,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규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 주민들과 사후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형 댐 하류 원인 조사 협의회를 좀 확대 개편해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그거지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결과 다 받아서 실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여력이 없다,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내용들도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고가 나면 원인 조사하고 피해 보상하고 그다음에는 재발 방지 대책인데, 이게 홍수 대책과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은 부서도 많고 또 관장해야 될 영역도 많고, 특히 하천과 관련된 보강 문제가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내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좀 가지고 좀 보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그러면은 참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도 상당히 그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절대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냐 없었냐, 그것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제 뭐 기후 변화가 이미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이런 집중호우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원인 조사와 더불어서 향후의 대책까지 확실하게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환경부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 불신해가지고요. 우리 총리실에 범정부 기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계속 해오거든요. 예, 뭐 환경부가 잘 하죠. 그렇지만은 또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도 좀 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관계 부처 간의 협업 체계 좀 구성하셔서 재발 방지 대책은 특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기관 간의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어서 그 부분을 우리 총리님께서 좀 제대로 조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사실은 직접 나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이 방문했던 죄로 지금 좀 관여를 하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예, 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가입률은 작년 기준으로 한 38.9% 수준이에요. 이제 원래 대상 수준으로 품목별로 보면 좀 가입률이 42% 다른데 정도입니다. 당근이나 단호박, 사과 뭐 이런 것들은 가입률이 한 80% 이상 상회하는데 뭐 참다래, 무화과, 고구마 뭐 이런 건 10%도 안 돼요. 그래 농어민들 현장에서 들어보면 뭐 주류인 쌀부터 시작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상당히 뭐 소극적이거나 뭐 조금 비관적인 입장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외면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첫째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가입률이 상당 수준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38% 수준 2019년에 그랬는데 지금 수준에서 보면 42.8% 정도 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벼가 약 한 54%,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 정도 됩니다. 일부 품목의 가입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품목에 따라서 재해율이 낮은 품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원하는 보장, 예를 들면 품질 피해가 있어도 보장을 해달라 그런 품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장을 안 해주면 가입을 잘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가입률 자체가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입이 원래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입이 더 많이 늘 것으로 현장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들어보면 꽤 이게 제대로 보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별 대상 재해 기준이 다르고 또 복잡하고 뭐 이런 것도 기피 요인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고요. 또 보험료 할증제도 이게 꽤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잘 안 맞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농민들이 느끼는 문제점 예, 지금 농민들이 느끼는 재해보험에 대한 느낌은 각기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수사종, 사과배, 감 같은 과수사종의 경우에는 이 손해율이 1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로 낸 것보다 보험금으로 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90%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장성을 무조건 높여달라. 지금 지난해 보장 수준을 50% 또는 70%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 이전 해에는 80%까지가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정부가 50% 보조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35% 보조를 해주니까 농가 부담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 수준이 높은 것을 계속 채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보험 전체의 손해율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걸 80% 하던 것을 50 또는 70% 낮춘 이유는 워낙 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보장 수준을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험료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걸 높일 수는 없었고 보장 수준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험료율이 높다 보니까 이 신규로 가입하는 농가들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로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장 수준을 좀 낮추더라도 이 가입을 보험료율을 좀 낮춰서 가입을 쉽게 해서 이 기상재해로부터 좀 보호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 보험료율을 차등화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이 보험료를 많이 탄 사람은 좀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보험의 기능을 좀 되찾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보험을 자기 문제가 없이 대재해 때문에 보험의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 받은 사람들은 피해 받았기 때문에 할증료를 더 낸다. 이렇게 부담을 시키니까 오히려 재해를 받은 사람은 받아서 손해고 또 다음에 보험료 하면 또 불이익받아서 손해고 이중 불이익받는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더 목소리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원래 탔으면 내년에 보험료가 좀 할증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할증을 하지 않으면 동일 지역에 있는 다른 농가들이 그 부담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 할증은 어떻게든 그게 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